때는 순조 임금 때였습니다. 3년째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최진사댁도 몹시 가난했습니다. 셋째 아들 준우는 25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어머니 최진사 부인이 고민했습니다. 준우는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구나. 어느 날 장터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신 나간 처녀를 엽전 2푼에 판답니다. 최진사 부인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엽전 2푼이라면 우리도 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장터로 갔습니다. 한 구석에 산발한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로 새까맣고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헤헤헤, 밥 주나요? 배고파요. 최진사 부인이 엽전 2푼을 주고 처녀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연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런 미친 것을 동서로 들이시다니요. 준우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첫째 형수의 치마에 코를 문질렀습니다. 와, 부드러워라. 헤헤헤. 온 집안이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연희가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일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은 우물에 빠지고 어느 날은 장독대를 엎질렀습니다. 어느 봄날 메주를 쓸 때였습니다. 연희가 메주를 만들다가 갑자기 소금을 마구 부었습니다. 둘째 형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 바보야. 메주에 소금을 저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온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봄 고을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장티푸스였습니다. 집집마다 병자가 생기고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댁 식구들은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최진사댁은 왜 멀쩡하지? 바보각시가 애군을 막는 게 아닐까? 진짜 이유는 소금 범벅 메주 때문이었습니다. 소금이 병균을 막아준 것입니다. 한 달 뒤 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희가 빨래를 지붕 위에 널었습니다. 저기가 더 볕이 잘 드는 것 같아요. 형수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바보가 또 사고를 쳤어. 그날 밤 도둑 3명이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서 하얀 빨래가 펄럭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빨래가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도망쳐. 도둑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보각시가 도둑도 막는데 준우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바보일까?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연희가 준우의 서재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눈빛도 전혀 바보 같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지금 당장 고을의 모든 수출 사모으세요. 준우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출요? 지금은 가을인데. 아직 춥지도 않은데요. 한 달 뒤 이 고을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것입니다. 그때 숯은 금보다 귀해질 것입니다. 부인, 당신은 대체 누구요? 연희가 다시 바보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헤헤, 저는 바보 연희예요. 준우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최진사 부인은 마지막 남은 금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숯을 사모하라. 준우는 고을을 돌며 숯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가을에 웬 숯을? 최진사댁이 미쳤나? 보름 만에 창고에 숯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 중순 갑자기 북풍한 설이 몰아쳤습니다. 예고 없이 겨울이 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날씨야? 10월에 이렇게 추울 수가. 사람들이 급히 숯을 사러 갔습니다. 하지만 고을에는 숯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최진사댁이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최진사댁 때문에 줄을 섰습니다. 제발 숯 좀 파십시오. 준우는 숯을 10배 값에 팔았습니다. 하루 만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최진사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야,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밤에 준우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어떻게 날씨를 알았소? 연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관상감의 기록관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문과 기상을 배웠습니다. 가을 하늘을 보니 한파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보 행세를? 아버지가 영모로 몰려 귀양을 가셨습니다. 저는 신분을 숨겨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준우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제대로 살읍시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이 집안에 더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최진사 댁은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탐관오리 사또가 눈독을 들인 것입니다. 최진사 댁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틀림없이 부정을 저질렀다. 어느 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큰도련님을 잡아가겠다. 큰아들이 투기죄로 끌려갔습니다. 최진사 부인이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님, 제발 우리 아들을 풀어주십시오. 사또가 비웃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헌납하면 풀어주지. 아니면 온 가족이 귀양이다. 그때 관가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연희였습니다. 멈추시오, 사또. 사또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저는 최진사 댁 셋째 며느리 연희입니다. 바보각시가 아니었나? 바보는 사또 당신이요. 연희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또, 지난달 세곡 500석을 빼돌린 장부가 여기 있소.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사또의 아전이 술집에서 수다를 떨었소. 저는 바보 행세를 하며 옆에서 듣고 있었소. 연희는 몇 달 동안 장터를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모았던 것입니다. 이 장부가 암행어사께 가면 사또는 끝이요. 사또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큰도련님을 풀어주시오. 알았다. 즉시 풀어주겠다. 큰아들이 풀려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연희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어머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연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관상감의 기록관이셨습니다. 하지만 영모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귀양을 가셨습니다. 저는 신분을 숨겨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최진사 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보 행세를 한 것이구나.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두 형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님,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당당하게 삽시다. 그리고 부인의 아버님 누명도 벗깁시다. 그 후 준우는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듬해 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습니다. 준우는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소를 올렸습니다. 재조사 끝에 영모는 누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귀양에서 풀려났습니다. 아버지, 연희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연희 아버지는 최진사 댁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최진사 댁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준우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연희는 현명한 부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온 마을에 바보각시의 전설이 퍼졌습니다. 엽전 두 푼에 팔려온 바보각시가 집안을 구했대요. 사실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분이셨답니다. 연희는 이따금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준우가 물었습니다. 부인, 후회는 없소? 없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세상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에게 경계를 풀고 진심을 드러내더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